다음은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의 출연기관의 회장님, 사장님들, 그리고 자본시장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남다른 감회와 약간의 흥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전신인 한국증권업협회 내 한 조직인 한국증권경제연구원 비상근 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들이 당시에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도 증권업자들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지 하는 냉소적인 반응, 연구위원 한 명 정도 해외 출장 한번 보내려면 협회 내에서 결제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현실을 부딪히면서 이대로는 연구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그다지 반기지 않은 연구원 독립을 위한 작업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창립 20주년이 된 지 20주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청년기로 접어든 연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남다른 감회에 젖어봅니다. 지금은 모든 분들이 연구원이 독립되어 자본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덕담을 하시지만 그 당시를 해고해보면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상당한 자금을 출연해야 되는 관계기관, 심지어 우리 펠로우들이나 연구원들도 협회 내 기구로 있으면 신분이나 보수 면에서 안전할 텐데 왜 우리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허벌판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심정으로 연구원 독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연구원 출범에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분이 당시 재경원의 김규복 증권정책과장과 오늘 참석해 주신 전홍열 서기관이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연구원 출범이 불가능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제가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사급 연구위원 8명으로 출범한 연구원이 이제 30명이 넘은 박사급 연구위원과 50명 정도의 연구원 및 행정직원을 갖춘 국내 어느 연구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당당한 연구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발표한 각종 연구 결과와 정책 자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보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의 연구원이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신 많은 출연기관 CEO님들, 전현직 연구원의 원장님들과 연구위원, 그리고 연구원 스태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독립된 연구원이 왜 필요한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는 걸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증자라든지 지점 설치, 수수료 등이 모두 정부의 인가사항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를 설득하여 증권산업 자율화 방안을 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연구원 독립과 동시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증권회사 사장님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한 증권사 사장님은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원한 연구원이 다른 기관에서 수수료 자율화를 주장해도 너희들이 앞장서서 반대해야지 왜 너희들이 자율화를 지지하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 반면 다른 증권회사 사장님은 앞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가야 될 길이 바로 자율화다라는 판단하시되
전국을 다니면서 지점 설치 자율화에 대비해서 지점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자율화에 반대했던 증권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원 발표 내용을 신뢰하고 자율화를 미리 준비한 증권회사는 IMF 위기 상황에서 가장 우량 증권회사로 발돋움하였고 오늘날 대형 우량 증권회사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당장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란 사실을 입증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연구원에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구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쁜 국회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심이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높은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 장관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제 금융정책과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또 우연히도 우리 윤 장관님 때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이 분리되어 있을 때 금융감독위원장님을 하셨던 거고 임종영 장관님은 또 이 두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이 합한 상태에서 금융위원장을 하셔서 두 분이 서로 다른 포지션이라서 제 말씀에 따라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약간 마음이 언짢을 수 있다는 걸 미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쭉 보니까 이 정부의 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은 같은 인하우스에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산업정책에 의해서 감독정책이 희생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튼 정부 입장에서야 성장을 해야 되고 활성화해야 되고 하니까 산업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제 그 두 정책을 다 하다 보면 우리 임종영 장관님처럼 균형이 잡힌 분은 그래도 다 고려해서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감독 정책이 좀 소홀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이 두 부분은 분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법안도 뭐 제출된 게 있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느냐면 가장 간단한 예로 제가 저축은행 상황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원래 상호신용금고라는 걸 다 아시죠? 상호신용금고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식이 되는데 저축은행하고 이제 은행자를 붙여놓으니까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니까 구분은 하시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우리은행하고 저축은행하고 그렇게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금리는 또 높이 주거든요, 저축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잘 금융을 모르는 분들은 저축은행에 뭐 예금하는 높아지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제도가 바뀌었느냐면 저축은행 쪽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 보험 한도가 2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5천만 원까지 범위 내에서는 은행에다가 예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에다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느 국채금융기관의 그 부행장이 이제 재산 신고를 한 거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인가? 5천만 원씩 나눠서 20개 저축은행에다가 그 자기 자산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현실이 다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 계속 이제 들어오잖아요. 저축은행 자산으로. 그런데 이제 과거에 아시다시피 우리 저축은행 그 상호신용금고를 바탕으로 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자금의 운용의 그 능력이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정부 당국에 우리 이거 관리 한도를 높여달라 해서 이제 만든 게 88클럽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인당 여신 한도가 20억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88클럽 뭐냐면 BIS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자산 여신 비율이 8% 미만이면 1인당 여신 한도를 터줍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게 PF 대출에 대거 이제 저축은행들이 참여하지. 자산 규모가 5조, 6조, 7조로 늘어가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매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에 많이 쏟아붓다 결국은 저축은행이 이제 문제가 된 그런 걸 보더라도 만약에 당시에 이제 산업 정책하고 감독 정책이 분리되어 있더라면 감독 정책 하는 쪽에서 과연 그대로 용인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은 분리하는 게 좋겠다. 또 산업 정책도 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에서 다루고 있고 국제 금융 정책은 기재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처럼 완전히 100% 개방된 사회여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과연 그렇게 부처를 달리할 만큼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것도 국회에 가서 이제 경험한 건데 한 번은 제가 그 해외 펀드에 대한 데이터를 좀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근데 금융위의 답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국제금융 소관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그 자료를 국회에 줄 수 없다. 그건 기재부 소관이라. 기재위. 그건 좀 넌센스지 않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산업정책도 이제는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과 한 부처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정책은 정부 부처화하고 감독은 좀 독립적으로 옛날에 금융감독위원회처럼 달리 독립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을 다루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하나 두고요. 그 감독위원회는 의결기구고 그걸 집행하는 게 금융감독은 과거 우리 윤정현 장관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체계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또 감독도 보면은 이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같은 인하우스에서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약간 또 희생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금융 소비자 보호 기구를 제2의 감독 기구로 독립하는 문제, 이게 소위 쌍봉형 제도가 있고요. 뭐 저는 그거는 조금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영국에서 처음에 쌍봉형을 도입했는데 그 도입 배경을 보니까 영국은 지나치게 금융 소비자 위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나온 게 영국의 쌍봉형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감독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회사들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정부에도 자료 제출해야 돼, 감독원도 해야지, 소비자 보호를 해야지, 예보에도 해야지.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산업정책은 정부 기구화돼 이거를 기재부에서 관장을 할 건지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정부 조직법상 기재부로 금융 업무가 가다 보면 기재부가 완전히 공영부처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뭐 금융만 다루는 하나의 금융부로 해가지고 거기서 산업정책을 하는 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스몰 너무 작아요 부처로서 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금융과 세제를 묶는 하나의 뭐 부처로 하는 것 그런 부분이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 체계도 뭐 나라마다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한 모델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왜 이런 게 됐을까 하고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 정부 조직 개편했던 분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그분들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더군요. 그 당시에 정부 조직 개편할 때 자기들이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위원회로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묶어놓은 게 자기들이 가장 큰 실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내년에 이제 개헌이 되고 정부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때 이 부분은 아마 같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의원님 감사합니다.